다음 토론을 진행한 후에 다음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칼 리치 선생님 먼저 토론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참석자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다양한 외교부 관련 담당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해양법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인판테 카피 재판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표해 주신 분들 또 토론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이 패널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뉴질랜드가 어떻게 UN 해양법 협약을 접근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 있어서 출발점은 바로 이 UN 해양법 협약이 거의 40년 동안 국제법의 주요한 기구로 작용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외교부의 강인선 차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운클로스야말로 가장 중요한 다자간 조약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UN 헌장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헌장 협약이라고 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운클로스가 모든 해양 활동을 관장하는 결정적인 법적 체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는 이러한 운클로스를 해양의 헌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UN 해양법 협약 발효 3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역사적인 업적이며 다자주의의 빛나는 업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앞서서 하이다 재판소장님께서 이 협약이 오늘날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협약이 절대적으로는 아직은 역사가 짧다라고 보겠지만 그 기간에 걸쳐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였고 또한 우리에게 법적인 체제를 마련해 줌으로써 해양에서의 모든 활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데에 대한 근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술 회의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클로스의 보편성 그리고 포괄성에 대해서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술회의를 통해서 국제법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에서 제가 좋아하는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데벤포트 지도에는 뉴질랜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구를 돌려서 뉴질랜드가 중앙에 있는 지도를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연안국이 영해에서 가지고 있는 주권과 관련된 것이고 이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해양 지역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입니다. 뉴질랜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수면 상승에 관하여 해양 지역을 보존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뉴질랜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양 지역을 해수면 상승과 관련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런 해양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권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많은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의제가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토클라우의 자치 섬으로서 뉴질랜드의 태평양 지역에 있는 섬입니다. 여기 뉴질랜드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태평양인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법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실존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따라서 많은 태평양 도서국 국가들과 함께 2021년에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 개최되었을 때 국가 및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선언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9월에 열렸던 유엔 총회에서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이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는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할권과 영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해 그리고 기타 해양 지역의 경계는 지리적인 특징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영해 관련된 그리고 경계와 관련된 다양한 논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남극도 있는데 물론 남극해 쪽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대륙붕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 관련된 부분이 있으며 또한 공해상 생물 다양성 협약과 관련된 구역도 있고 BBNJ 협정이 곧 발효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해양 경계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양에 다양한 경계들이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 권리와 의무들이 존재하며 이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두 분이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두 분의 발표를 저도 경청하였고 그리고 좌장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 토론을 통해서 남태평양인의 인들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희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의 자문으로서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븐포트 교수님께서는 연안국가가 영해에 대해서 가지는 주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통해서 과연 영해를 공유하는 책임과 또 공유하는 권리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지리적인 특징 그리고 관련된 연안국들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어떠한 차원에서 득실이 있는가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외교부에 조언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뉴질랜드는 남태평양 태평양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자적인 어떤 지배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법에 따라 합의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된 책임이 있기는 하겠지만 영해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지배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행의 자유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데이븐포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리고 재판소의 판결 어떤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주권의 제약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주권에 대한 어떤 독자적인 지배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패트리그 교수님께서는 무해통항, 인권 그리고 초국경 형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해한 통항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패트리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그리고 데븐 포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해적 케이블 통과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승선자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 즉 해외 국적 선박에서의 이러한 승선자 인권에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외교부의 법률 자문으로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 발트해와 관련된 관련 사안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패트릭 교수님 말씀해 주신 바대로 여전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데븐포트 교수님께서는 IMO의 이런 활동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는 입법 차원에서 과연 우리 영해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2022년에 발의된 해양권한법에 따라서 저희는 국내법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마약 밀매라던가 아니면 불법 야생동물 밀매 그리고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라서 공유와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자적인 프로세스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프로세스 혹은 국제법과 국제재판소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노력은 적절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틀 밖에서 어떤 활동이 벌어지게 되면 국제법과 재판소 등의 이런 규제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아주 신중한 교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 권리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속적으로 이 유엔 해양법 협약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해양 관련해서는 유일한 가장 권위 있는 협약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패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김원희 박사님께서 토론을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좌장님 감사합니다. 저 또한 감사의 인사를 주최 측에 드리겠습니다. 외교부, 대한국제법학회, 국제해양법재판소 감사합니다. 무한한 영광입니다. 아주 기쁘게 이 유의미한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 30주년 기념 국제학술 대회에서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정말 두 분의 발표로부터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연안국의 영해에서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데븐포트 교수님께서는 웅클로스의 발전으로 인해서 연안국의 이 영해에서 가질 수 있는 관할권이 축소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패트릭 교수님께서는 연안국의 영해에서의 관할권 그리고 또 영해에서의 활동의 규제 권리가 의무로 변환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권 보호 취지에서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발표를 함께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또 코멘트도 하면서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악마 역할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카드로 꾸준히 이제 쌓아올린 집을 무너뜨릴 의도는 없는데요. 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필립스 제섭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영해와 수역에 대해서 썼습니다. 1927년에 저술을 했었는데요. 주권이 절대적인 거라면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념이 현재 우리의 국제적인 삶과 무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이 없을 수도 있고, 조약에서는 이 주권과 관련해서 그 유연성을 발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7년에도 그만큼 일찍이었는데 필립스 제섭이 가능하게 이 연안국의 관할권을 영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패널을 진행을 하면서 조약의 제2조 3항 해석을 논하고 있는데요. 연안국의 영해에서의 관할권은 결국 그 주권에 따라서, 협약에 따라서, 그리고 국제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제법 규칙이 무엇이냐라고 두 분의 연사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이제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데븐포트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코스 서음 중재 그리고 두지트 무결성 재판 등 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이 사실을 근거로 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실제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코스 중재건을 보면은 여기에서의 이 재판소의 법적인 판결 근거를 살펴보면 영국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는 바로 차코스 군도를 자신들이 취했다가 이제 반환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소가 이렇게 연안국의 주권을 제약을 했던 것은 기타 국제법 규칙 때문이 아니라 영국이 약속을 하고 이 군도를 반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필리핀과 중국 선언들 그의 어떤 어업권에 따라서 주권의 이용이 제약이 되었었습니다. 주권 행사가 제약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근거로 해서 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다시 말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주권의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일반화되는 일반화적인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해저 케이블을 영해에 위치한 해저 케이블의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884년에 해저 케이블 협약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관할을 가지는 협정은 별도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결국 영해를 통과하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주권을 제약하기 전에 과연 현재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국제 규칙이 있어서 해저 케이블이 영해 내에 있을 때에는 유지 보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안나 패트릭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관련 외부 국제법 규칙, 인권 보호 관련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인상은 많은 학자들, 특히나 이리니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협약하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승선자 보호 부분이 부족했었습니다. 저희가 웅클로스 발효의 30주년을 기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안나 패트릭 교수님이 이 연안국의 그 인권 보호 의무화에 대해서 이론화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좀 의혹도 있고 또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약 해석의 일반 원칙입니다. 협약 25조를 해석을 하면서 다른 그러한 국제법 규칙이 이 통항의 성격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조약을 해석을 할 때 비엔나 조약에 따라서 32조와 32조에 따라서요. 그러면 이게 일관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약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 비엔나 협약의 31조와 32조를 준수한다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인권 보호라는 내용이 이 내용과 무관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웅클로스를 만들 때 승선자, 이 바다에 있는 사람의 인권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별도의 법적인 체제가 있습니다. 이 해양 노동자 보호 관련 협약이나
국제해양기구 조약이나 협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웅클로스 제25조를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협약 해석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가? 그걸 먼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할이라는 용어를 해양법에서 썼을 때 그리고 또 국제인권법 조약에서 썼을 때 그 의미의 차이입니다. 유럽 인권 조약을 봤을 때 1조를 보면 제약국에서는 모두에게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협약의 1조에 나열하고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조항이 그 시민권 정치권 보호 조약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개인들에게 이 영토에 있고 또 관할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시민권 정치권을 존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의 인권 조약에서는 그 국가라는 주체가 인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국가에 주고 있습니다. 관할에 있는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이 국가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 이게 연안국이 영해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이 연안국이 영해에서 갖고 있는 관할권 그리고 관할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하는 이 터미널로지 간에 혼선이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규칙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기후변화 권고 의견에 따르면 이게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의견이었다. 이 해양 오염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CO2 배출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게 해양 오염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이틀로스에 따르면 국제법 그리고 외부 그런 법들이 일관성 있게 해석이 돼야 되고 이 우리 웅클로스를 더 명확히 하는데 외부 법칙을 참고해야 하는 거지 웅클로스의 외부 법 체제를 들여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쟁 해결이라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이 웅클로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양 분쟁을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많이 해결해 왔는데요. 만약에 교수님의 주장에 따라서 외부 규칙, 예를 들어서 뭐 인권 조약이나 의무를 웅클로스에 끌어들어오게 되면 혹시나 너무 이 범위가 확장되는 위험은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전적으로 이 웅클로스가 살아있는 문서다. 그리고 개방적이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조하는 그런 국제법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국제법, 외부 규칙을 가지고 현재 웅클로스를 명확히 하는 데만 사용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너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네, 김원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충분히 받으신 것 같으니까요. 아니면 또 추가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유용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사고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로 집을 지었다라는 비유가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라 데븐포트 교수님의 발표와 제 발표가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연안국에서 관할을 좀 떼가는 주장을 하셨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안국의 관할권을 좀 더 보충하는 부분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주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점이 있다. 관할을 연안국에서 확대하는 데 좀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책무와 의무를 공유하는 분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또 주권에는 책임감이 함께 온다. 우리가 사실 1차적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우리의 주장이 달라 보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공통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치 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결국 그 입장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지리적인 요인들 또 어떤 이익이 결부되어 있는가, 물론 정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법률적인 분석만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정치나 다른 이익을 그 뒤에 이제 배경에 설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다자적인 세팅 그리고 법정과 또 재판부에서 그런 취지에서 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현재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승선자 보호 관련해서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다자적인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 박사님. 우선 이 조약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19조와 25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조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른 국제법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규칙, 다른 국제법의 규칙을 이 무해 통항 조항에 통합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유로운 해석이죠. 우리가 두 가지로 읽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이게 언급하고 있는 게 국제법을 가지고 그냥 웅클로스를 외부 규칙에 비춰서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이 외부 규칙이 정말 이 무해 통항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요. 19조에는 명시적으로 다른 국제법 규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계적인 통합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협의로 읽어낸다라면 단지 그냥 전반적인 체계적인 통합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외부 규칙은 외부 규칙으로서 읽는 것이고 이제 참고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통항에 미치는 어떤 행위들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중대성,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 아니면 뭐 연안국의 이익과 또 기국의 이익의 균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형의 해석을 감안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체계적인 통합, 시스테믹 인티그레이션은 방법론적인 해석을 요하고 있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관할에 대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인권법 에서도 이제 관할을 쓰고 있지만 또 이제 해양법에서도 관할을 쓰고 있는데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관할이라는 개념을 최대한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인권법 조항에서의 관할은 누구에게 인권 보호의 의무를 다하는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나의 관할일 수도 있고요. 이게 국제법상의 관할일 수도 있고 해양법상의 나의 관할일 수도 있고요. 사실상의 관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은 인권 조항의 맥락에서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법적인 관할 또 있고요. 그 이제 컨텍스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권 맥락에서의 관할 외에 이제 해양법 하에서 관할을 논할 때는 내가 인권 보호의 의무를 누구에게 다해야 하는가를 또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서로 연동이 돼 있으면서도 상이합니다. 좀 복잡한 문제이고요. 아일렉 위원회에서 최근에 설립이 되었고 그래서 관할이라는 개념을 앞으로 4년 동안 연구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개념들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규칙, 그냥 고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이 해양법상의 의무를 확장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 조항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체계적인 통합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판례법을 다 읽어보면 이게 좀 상충되는 것 같지만 최근 들어서 더 제약적인 이해를 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통합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인권법 그리고 또 초국가적인 그런 형사법을 봤을 때 의무적인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해양법은 좀 이제 허용적인 체제인데 이런 법 체제 간에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의 초반에 사실 저는 이게 어떤 발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고의 실험을 했다라고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벤포트 교수님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표하는 중에도 목이 잠겼는데 그래서 좀 듣기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목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요. 굉장히 귀한 발표에 대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리치 박사님 그리고 김원희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패트리그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제 발표의 내용 또한 사고의 실험이었습니다. 연안국이 영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권을 어느 정도 어느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무해 통항 부분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충되는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영해에서의 주권을 제약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확대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재산이라는 개념도 말씀을 드렸고 역사적으로 재산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주권에 대한 이론도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제가 또 싱가포르에서 이 부동산법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재산으로 조금 귀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재산이라는 것은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개념 그리고 내가 완전히 그 재산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개념이 매겨지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바다에도 적용이 될까요? 이런 생각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권의 대안적인 해석에 대해서 대안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판례법들을 보면은 조금 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고요. 연안국의 영해에서의 주권을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판례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연안국들은 자신들만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영해는 자신들의 영토로 여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앞서서 김원희 박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들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연안국의 주권을 제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무해해야 한다라는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영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들의 해를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듀지게트 중재와 그리고 차고스 중재권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사용이 되었던 개념 자체가요. 어떤 절차적인 의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연안국의 주권을 행사할 때에는 일부의 제약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신의 성실의 의무 때문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비례성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권의 이해관계를 지킬 수 있는 정도까지 그것에 비례해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지 과하게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주권이나 권리를 침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김원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이러한 사건들은 사실과 어떤 팩트를 근거로 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특정한 사건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규범들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안국의 주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사항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국제법 규칙들이 있고 특히 해양 케이블 관련된 이제 규범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한 것은 EEZ와 공해에서는 그리고 항행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파이프라인과 또 케이블을 해저에 매설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행의 자유는 영해에서도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 공해와 EEZ에서 보장되고 있는 항행의 자유가 영해에서도 보장이 되고 있지만 해저 케이블 그리고 해저 통신선과 관련해서는 영해에서도 이것이 보장이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에서 사고의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안국이 영해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규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챌린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안국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에 대해서 재구조화 혹은 재개념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유된 책임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로써 이번 패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우리 연자분과 패널리스트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빛을 비춰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토론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좌장님 그리고 또 패널리스트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